네, 안녕하세요. 김혜영의 센토크 기자 김혜영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통해 K-드라마와 K-팝이 인기를 끌면서 K-식품부터 K-뷰티까지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만큼 K-컬처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뜨겁기 전인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인데요. 오늘은 K-컬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장동광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장동광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드레스 코드가 너무 눈에 확 띄세요. 어떤 네. 상징적인 의미를 딱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복 입고 나올 걸 그랬나 봐요. 글쎄 말입니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조금 드릴까 하는데 이게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전통공예와 현대공예,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전통문화를 확산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동에 KCDF 갤러리하고 그다음에 문화역 서울 284, 그다음에 저희가 북촌에 한지가은이라고 하는 그 한지 문화를 홍보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예와 공공디자인 그리고 전통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좀 힘쓰고 있는 곳이다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언뜻 듣기에는 공예, 공공디자인, 전통문화 이게 복합적으로 융합이 좀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 가지의 영역을 관장하시는 데는 분명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을 관통하는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궤를 좀 같이 할까요? 네, 지금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견 공예, 디자인, 전통문화가 서로 떨어져서 상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큰 그 줄기에서 보면 우리 한문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그 공예와 그다음에 디자인, 전통문화가 같은 그 우리 전통 그 문화와 그 디자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라든가 또 실용품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공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대 와서는 그 공예 영역들도 많이 확장이 되고 또 공예가 어떤 예술적인 영역까지도 같이 확장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공공 디자인도 사실은 우리가 디자인을 알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도 공공 예술 작품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술적인 향유를 같이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도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의 그 정신문화, 그다음 한국 공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민족 문화의 하나의 그 원형성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진흥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한국 민족 문화의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디자인 그리고 뭐 한복, 한지, 한식 이런 우리 한국 문화가 공예라는 큰 개념으로 어우러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과 공예, 이 개념이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우리 미술과 공예가 다른 것이 아니고 네. 우리 그 건축이라든가 또 우리 생활문화 네. 또 심지어 그 불교의 사찰에서도 보이는 석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이제 불교 미술에서는 석조각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사실 석등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공예적인 입장에서는 조명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그 우선 한국 건축에서도 그 모든 양식들을 보면 기와장이 있고 그다음에 단청을 그릴 땐 단청장이 그리기도 네. 하고 또 가구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도자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예와 건축이라는 것이 혼영일체가 돼서 하나의 우리 삶을 이루어왔듯이 공예나 미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화를 통찰해서 보면 미술과 공예가 하나의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고의 전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뭐 그렇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보지 말고 공통 네네. 분모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워낙 많은 이제 분야를 아우르고 계시고 있는데 네. 이게 개별적으로 이제 어려움은 좀 없으세요? 예, 아니 어려움은 뭐 어느 분야나 다 있겠습니다만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예, 공공 디자인 또 한복, 또 한식 이런 다양한 영역을 포섭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그 구성원들도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니까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의 건축이라든가 한국의 문화적인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의 통섭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역들을 서로 포함하기도 하고 또 다른 영역이 필요하기도 하고 심지어 건축에도 풍수지리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예나 그 공공 디자인이나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대적 삶에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 그것을 우리 정체성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인식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역은 다양한 것 같지만 한복, 한식, 한지 또 한문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점은 이렇게 한 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국제화시키는 일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계화로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 시점인 건데, 근데 이제 원장님의 이력을 보면 또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 오셨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의 미술관, 박물관 체험관, 또 한국도자 비엔날레 등 직접 다양한 부분을 이제 운영하고 이런 경력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시너지가 날 텐데, 이러한 경력들이 지금 현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저를 너무 거창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기 민망합니다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출발했던 것이 이제 큐레이터로서 시작을 해서 갤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술관의 전시 기획 내지는 미술관 운영 이런 것들을 젊은 시절부터 쭉 경험해 왔는데요. 이제 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은 그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가 1999년도에 창설이 될 때 제가 초대 감독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두루 있으신 거네요.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국제적인 경험이었고 국제 네. 전시였으니까 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큐레이터라고 하는 역할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도자재단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장 역할도 했었는데요. 그런 역할들이 오늘날 우리 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네. 그 다양한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동안 현장에서 얻었던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시행착오들이 네. 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경험만큼 이제 값어치 있는 선물도 없는데 그런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예라는 건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다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조금 친근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와 일상 속 곳곳에서 이제 공예와 공방을 만난다라는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 2024 공예 주간 공예 축제를 지난 5월 달에 또 진행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2024년 공예문화 거점 도시로 강원도 고성군, 경남의 진주시, 또 전북의 부안군과 전북 진주시 등 대표적으로 4곳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거점 도시를 이렇게 잡은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요. 아마 각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예 주간이 6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영국에도 브리티시 런던 디자인 그 크라프트 위크가 있습니다. 런던에. 그래서 런던 공예 주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공예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그 공예 관련된 애호가들 또 공예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예 주간을 통해서 그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공예의 나라입니다. 우리 선조들 때부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빗살무늬 토기부터 시작해서 그
선사시대부터 우리 네. 그 실용품들을 만들어 온 그 유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것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수많은 그 역사적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려 청자도 그렇고 뭐 중국에서까지도 유명했던 도자기의 산지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거점들을 설정해서 공예에 대한 그 애호가들, 또 공예에 대한 교육, 체험, 또 공예가들, 지역에 있는 공예가들이 서로 어떤 그 창작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여서 저희가 강원도에는 고성에서 네. 공예주간 행사 거점 지역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북 부안에서 또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그 신효마을이라는 곳에서도 공예 주간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아, 올해요? 예, 예, 예. 그 전주에서는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옥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주에서는 아주 그냥 그 대대적인 이번에 공예 주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소목들, 진주의 소목이라든가 실크가 유명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아주 역점 사업으로 지금 공예를 그 진주시가 가져가야 되는 그 문화 영역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네. 그 부안을 갔다 왔는데요. 부안은 뭐를 좀 이제 부안이 그 타겟으로 청자가 했을까요? 유명한 곳입니다. 부안 예, 청자. 부안 청자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그 부안에서는 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행사들, 네. 또 뭐 교육 체험이라든가 또 청자를 그 활용한 문화 상품들 뭐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하고, 또 기획전도 청자 박물관에서 해서 채석강에서는 또 그 해변에서 공예 교실을 또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서 그 공예에 대한 그 인식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내년에도 준비를 잘 해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국적인 행사가 이루어졌고, 또 참여자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히 그런 점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을 넘어서 좀 전국적인 행사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보면 또 이제 공공 디자인 분야도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 디자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적 영역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의적 개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거나 모두가 향유하는 그런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예시를 조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도 잘 보시겠지만 우리 횡단보도 옆에 있는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름에, 여름에 겨울에 이제 햇빛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늘막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서초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에 거의 지금 파생이 되다시피 해서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공공 디자인한 영역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루 누르지만 그걸 통해서 그 어떤 디자인적 영역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편하게 하고 또 더 그 어떤 휴식 그 쉼터의 역할도 같이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뭐 그 셀터라든가 그 버스 정류장 같은 거 많이 보셨지만 그것들 개선해 나갈 때 뭐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이런 데도 그 편하게 거기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고, 또 심지어 또 요즘에는 태양광을 사용하기도 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적 영역에서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그런 그 영역들이 공공디자인이 담당해야 되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 삶에 이제 녹아 들어와 있구나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이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공 디자인이 가지는 중점적인 역할은 뭘까요? 결국 뭐 시민의 삶의 질의 개선 뭐 이런 부분인가요? 그 뭐 외국 여행을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신호등이라든가 또 가드레일, 그 차도와 인도의 경계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 디자인도 좀 더 그 선진국 못지않은 그런 체계적이고 아름답고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적 감각이나 센스, 그 미적 감각,
아이들에게도 계속 길러주면서 그 아이들이 커서도 얼마 전에 저희가 문화역 서울에서 그 토마스 헤더윅 그 회고전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 보면 그 런던의 그 유명한 2층 버스 그 새로 디자인을 해서 그 토마스 헤더윅이 했는데 그걸 일부 저희가 부분적인 것을 전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여러분도 영국의 런던의 그 버스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네. 그 토마스 헤더윅이 만들었던 그 특별한 그런 관광용 그 버스가 유명한 그 런던의 명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공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또 확산해서 우리 선진국의 그 문턱에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공공 디자인들이 거리마다 곳곳마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런 공공지역 영역들이 계속 확장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공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조금 확장이 돼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불편한 요소들을 조금 해결을 해주고요. 또 개인과 공동체에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위상이나 브랜드 가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앞서서는 우리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사업들이 또 굉장히 분산돼 있고 확장돼 있는 듯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적인 것으로 기결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전통적으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미의식을 어떻게 현대의 삶 속으로 흘러들게 하고 녹아들게 하는지 이 주제로 이번에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 확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찾아가고 있는 이런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굉장히 큰 질문이고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소 심오할 수 있으나 예, 잘 예. 풀어서 답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만이 찾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의 국민들 또 한국의 지성인들 또 한국의 학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란 과연 무엇이며 네.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립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어떻게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저희는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얘기했던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하는 그 한국미를 설파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그다음에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복에도 있고 한옥에도 있고 우리 생활 문화 속에 그런 그 거미불 화이불치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하는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전시도 있고 저희가 문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공예 주간도 있지만 한복 문화 주간이라고 하는 또 주간 행사가 또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중요한 그 핵심 그 줄기들은 네. 이제 물론 그 백제의 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김부식 선생이 얘기했던 얘기지만 그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어떤 미학으로 이렇게 정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사업들을 펼쳐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거미불로 화이불치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다소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역을 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담긴 K컬처를 해외에도 지금 널리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세요. 특히나 K-팝의 위상이 굉장히 공고해지면서 지금이야말로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지난해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가수이자 지금은 배우인 수지 씨가 한복을 입은 화보 영상이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에 딱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기획하고 개발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소개와 또 진행되면서의 과정들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당시에 저도 사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예. 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한국의 미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기획을 좀 하게 되신 거예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전광판에
송출되었던 수지 한복을 보고 아마 감탄과 네. 그 자부심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 이전에는 사실은 김연아 우리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 우리 그 모델이 되어서 타임스퀘어 광장의 그 전광판에 송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한복이 아무리 아름답지만 한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와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뉴욕 미국의 중심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송출함으로써 한복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 이런 그 또 수지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더욱더 더 아름답게 비춰지고 또 한복을 입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가 노력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어찌됐든 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도 또 그런 그 새로운 그 홍보 모델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민간 차원에서도 한복 입는 문화가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해외 현지에서도 반응이 좀 좋았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일단 그 전광판에서 본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분들이 야, 한국의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웠어라고 하거나 또 한복이 이렇게 그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송출되다니 너무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대변해 주는 한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4월 이탈리아에서 2024 밀라노 한국 공예전이 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의 전시였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밀라노를 다녀왔는데요. 네. 제가 올해 그 밀라노 디자인 위크 61회입니다. 61년도에 시작해서 61회째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12번째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저희가 그 매년 4월 달에 참가를 해왔는데 네. 올해 전시 주제가 사유의 두께라는 주제로 그 로산나 올란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에서 네. 전시를 하고 왔는데 제가 주로 이제 저희가 한국 공예가 갖고 있는 그 특질이나 또 수공예성 또 어떤 재료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에 주목해서 그 작가들의 전시들을 또 더군다나 그 벽지를 저희가 한지로 해서 워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다 아름다웠을 보니까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이렇게 특별한 그 공간적 환경이 조성이 돼서 거기에 놓여져 있던 그 작품들이 더 빛을 발했던 것 같고요. 또 한국 공예에 대한 그 인식들을 새롭게 갖게 돼서 뭐 거의 판타스틱하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국 공예가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좀 더 제대로 그 각인되고 또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뭐 판매로 이어진다거나 성과가 좀 나왔나요? 예, 저희가 그 현지에서도 판매가 좀 돼서요. 한 40여 점이 판매가 됐고요. 예, 일부 뭐 다 모든 작가가 다 팔린 건 아니지만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 밀라노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한국 공예에 좋은 그런 그 공예품들 작품들을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시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5월에는 또 호주 시드니로 날아가셨다고 합니다. 한식 문화를 선보이는 행사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행사는 세계인들에게 한식 문화가 깃든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취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행사였는지 K푸드도 요새 반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먹을 뭐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뭐 불닭 라면이라든가 뭐 떡볶이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식이라고 하는 그 문화, 네. 한식을 둘러싸고 있는 상차림이라든가 한식의 그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한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정갈하고 되게 귀하다라는 예,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뭐 된장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장독대라고 하는 것에서 그 숙성이 돼서 네. 나오는 그런 음식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음식 자체보다는 그런 걸 그 한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 그 과정들 또 그런 거 필요한 도구들 또 음식
식기들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호주 시드니에서 소반과 주안상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해서 제가 상차림을 가지고 가서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고요. 또 한식 교실을 열어서 현지인들 그 예약을 받아서 실제로 한식을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 교육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한식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그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시민들에게 한식이 이런 것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었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호주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많은 그 음식들이 들어와 있지만 한식을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직접 몸소 겪으시면서 이 K컬처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어떤 부분 강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K컬처라고 하면 요즘엔 K드라마, 뭐 K팝, 뭐 이런 음악이나 영화, 네. 드라마 이런 거 요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K드라마 중에 중요한 게 사극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극에서 갖고 있는 그 여러 것들이 결국 우리 전통 문화랑 연관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의 원형성 또는 정체성을 찾는 일이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첩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가능한 대로 우리가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원형성을 좀 만들어내는 사업들과 또 그런 것에 필요한 정책들을 해서 우리가 많은 그 K컬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또 그런 그 작가들 양성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중점을 삼아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좀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다른 나라들처럼 독립 건물을 가지면서 국가의 위상과 독립성 또는 그 역사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미래적 그런 상을 네. 만들어 나아간다 생각하고 저도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K컬처의 명맥이 좀 유지가 잘 되려면 그에 맞는 인프라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K컬처를 이 범위에서 K공예로 조금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공예, 현대공예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전통공예를 생각해 보면 전통공예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소 홀대를 받고 있다. 관심이 조금 떨어진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전통공예를 전승의 개념으로만 조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공예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좀 걸어야 할까요? 네, 아유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 네. 그 지금 제가 당면한 이런 그 현실적인 과제죠. 문제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 전통 공예가 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좀 동떨어진 것 같이 네. 여겨지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전통이 아니라 전승공예 쪽에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승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것, 기법적인 것, 또 그런 도제 교육식의 그런 숙련 교육 이런 것들이 그 전승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현대인의 삶에 전혀 화합하거나 또 조화되지 않는 것을 과거의 이름으로 계속 우리가 생산하고 그걸 유통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우리 그 전통 공예가 한국 공예를 대표하면서 그 현대성을 가지려면은 네. 적어도 현대 공예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대 디자이너들 또는 또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 업체들 또 기업 그런 업체들과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네. 전통 공예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삶 속에서 하나의 삶의 그 공간에 필요한 그 어떤 인테리어적인 이런 것들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 창작품으로 새로운 오브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정신 계승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한국 공예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전통을 복원하는 측면에만 있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가 한 얘기인데 헤겔은 정신 계승론을 얘기해서 어떻게 과거의 시간 돌아갈 수 없으니 우리는 과거의 정신을 계승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렇죠. 재창조하는 것만이 필요하지 어떻게 전통을 복원해서 그 과거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다시 재현해 놓는단 말이냐라고
한 그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프리드 헤겔처럼 정신 계승론의 입장에서 네. 전통 공예를 현대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또는 재구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통 공예의 발전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당대의 그런 시대적 문화 정신이라고 하면 어떤 걸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그 백번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방 이후에 설파하신 게 내가 바라는 것은 강한 문화 힘을 갖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를 갖고 싶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력보다 더 강하고 그럼요. 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통합시킬 수 있고 또 하나의 그 문화적 통합적인 힘이 다른 나라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주변에 동양 문화도 있지만 서양 문화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정신 문화의 뿌리를 찾고 그런 기틀 하에서 우리 미래적 방향성을 정취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아까 금이불로 화이불치와 같은 그런 정신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는 고이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미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구수한 큰 맛 이런 말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구수한 큰 맛 참 어려운 큰 얘기지만 저는 그런 말에서부터 시작해 구수하고 크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담보하는 중요한 그런 그 핵심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한국 문화의 하나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설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 발전의 기반은 사실 문화의 뿌리를 두고 문화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편으로 좀 아쉬운 건 우리 고유의 이 공예가 더욱 널리 세계 속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공예를 대하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인식 변화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양식만 봐도 다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어우러지게 이거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한복 입고 나온 것도 약간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복을 편하게 입거나 아니면 또 우리 한복 입고 다닐 수 있는 그 거리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 관혼 상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입게 되는 의례복처럼 여겨지는데 의식 변화가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는 한복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 세시풍속이라든가 관홍 상제라 같은 것도 다시 우리가 새롭게 발굴하고 또 그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문화 또는 우리 삶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개선하고 또 우리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이 문화적 양식들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전통은 전통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또 서양식은 서양식대로, 한식은 한식대로 그냥 따로 노는 그 분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의 그 통합적인 이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하나의 그 매체적이고 그 물질적인 것만 측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이면서도 우리 문화적인 양상 속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개선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태리를 갔었는데 가서 느낀 게 과거와 현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가 굉장히 이게 공존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찍으면 다 잘 나오고 곳곳이 다 포토존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런 공공 디자인적인 영역이 좀 확장돼서 이런 걸 발전하고 계승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뭐 우리 진행자님처럼 또 이탈리아도 몇 번 다녀왔지만 거기는 그 과거의 전통 건축물이나 네. 또 현대적인 건축물이 다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은
그 근대화를 겪으면서 또 물론 전쟁이라고 한 참화가 있었지만 6.25 전쟁이라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지어져야 되고 네. 또 있었던 것들조차도 보존하기보다는 또 새롭게 그냥 하는 것만이 그 모더나이즈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또 새로운 어떤 시대에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의 역사적인 흔적들 또 그런 또 우리의 그 역사적 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그것들을 또 후세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강력한 또 어떤 힘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개발이나 또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롭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고 보존할 건 보존하면서도 또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 건축 양식이라든가 또 시대 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그 이 체계적인 그 국가 정책도 필요하고요. 또 개인들의 의식들도 이제 아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원형성들에 대한 자각들이 계속 그 커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국가의 정책과 함께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 의식의 변화도 좀 맞물려서 이런 한국 공예라는 부분이 글로벌화하고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데 기반을 조금 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문화가 일상 속에 스며들며 있으면서도 잔잔하게 어떤 일상을 빛내주는 그런 모습이 좀 그려졌는데요. 자, 이런 멋진 문화관을 가진 곳에서 그리는 우리의 문화와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이 부분이 이제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파트 3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올해 새롭게 내놓은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일상의 문화를 바꾸는 우리의 미래. 이 슬로건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고 와 너무 헤드라인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 아유 너무 그 과찬이시고요.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공진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공진을 어떻게 운영 기조를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정한 것인데요. 직접 지으신 건가요? 예, 아, 그러니까 일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다루게 되는 많은 그 직접적 간접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 녹아 있는 문화적인 양상들을 우리가 그동안 잘했던 것도 있지만 뭔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걸 좀 바꿔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어떤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편지 같은 그런 것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일상의 문화라고 하는 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밥을 먹고 또 앉아서 차를 마시고 또 뭐 독서를 하고 모든 가정 속에 보면 우리 공예적이고 디자인적인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늘 접하게 되는 것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아주 잘된 굿 디자인도 있고 정말 우수한 그 공예품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이걸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미적 감각으로 선택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런 거 정책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뭐 전시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행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슬로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일상이 쌓여서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지향적인 어떤 관점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살펴보면 2023년 7월에 이제 부임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빠르네요. 1주년을 바라보고 계신 상황인데 1주년을 맞이하는 소감이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좀 이랬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변화할 거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둘 거다. 뭐 이런 계획들이 청사진이 쫙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대학에서 공예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이론을 전공하고 이제 큐레이터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늘 그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그 한국의 미술 또 한국의 공예 또 한국의 디자인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외국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전시 기획도 했었고 글도 썼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래 왔었던 것이 그 사회 한그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앞으로 그럼 우리 한국 그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과 연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야 할 저희 진흥원 안에 지표가 뭘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의 전통을 현대로 이어오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 안에서 만들어진 걸 통해서 계속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또 재조명하고 이런 저는 리사이클이라 그러는데 네. 그 리사이클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 그렇죠. 넘겨주기 위해서는 또 신진 공예가들, 디자이너들 양성을 해야 되고 또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공예 애호가들, 잠재적 애호가들 계속 길러내야 되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 조성도 있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공예미술관 같은 그런 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공예가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그 현대 공예품과 전통 공예품을 아우르는 그런 컬렉션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보유뿐만 아니라 그 전시 기획도 하고 국제 교류를 함으로써 한국 공예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필요한데 그게 국립공예미술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그거 설립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부 부처라든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또 계속 노력해 나가고 싶고요. 보면 이래 다양한 사업 실행을 이제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의제를 또 설정해 놓으셨다라고 들었어요. 3가지 핵심 의제에 따라서 이제 사업 실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들었는데 이 3가지 어떻게 설정을 좀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그 임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3가지 큰 그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조감이라고 해서 우리 과거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자. 이제 그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섭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예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예나 디자인을 건축도 필요하고 패션도 필요하고 그죠. 예, 뭐 심지어는 영화도 필요합니다. 뭐 음악도 필요하고 저 통섭적 사고 속에서 그럼 우리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의 사업이나 이 앞으로의 행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3번째는 그 연계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지만 학교, 대학 또는 또 그 옆에 기업 그래서 민간 기업과의 예, 협업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네트워킹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국립공예미술관이 세워지면 일본, 유럽, 미국 다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도 미국에도 워싱턴 DC에 쿠퍼 휘트 디자인 뮤지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하고도 계속 우리 국제 교류전도 하고 맞아요. 예, 우리 것도 글로 가서 보여주고 거기 것도 우리나라 보고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너는 네트워킹,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그런 지금 내년이 저희가 25주년이 되는 해에서 네. 조감적 입장에서 저희가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25주년 아카이브. 네. 그리고 내년이 서울역이 그 개장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5년에 완공이 됐는데 네. 그래서 100주년 그 행사로 유라시아 예술대장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역을 경성역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우리의 민족의 그 큰 틀인 그 만주와 또 유라시아 대륙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새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우리 한국 문화를 통찰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감이라고 하는 것 지금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설립된 지 내년이면 25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가 될 텐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 설정해 두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유, 예, 뭐 욕심보다는 네. 일단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초 작업들을 잘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25년 전에 인사동에 있는 K스태프 갤러리 그 조그만 곳에서부터 저희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출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많이 확장이 됐고 저희 직원도 이제 100명이 넘는 조직 구성원들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 공예나 디자인에 대한 위상을
또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5주년이 되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25주년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착실히 아카이브 잘 정리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당면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공예미술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나의 거점 또는 한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발신하는 그 전진기지를 그 후세들에게도 그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서 넘겨주는 역할이 저에게 달려 있고 또 우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이 그리고 계신 이런 청사진, 역사적 사명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실현해 나가시면서 K컬처와 K문화의 위상이 더욱더 공고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공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던 부분 참 기억이 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삶의 영역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미래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 이 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센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